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화요일 승리 직후인 오늘 저녁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성과를 강조하고 2기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히는 이번 대선의 승패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미국민에 대한 중대한 의제들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승리 연설에서도 거짓 주장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 하원 재선에 나서는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은 본선에 진출했고 데이브 민 후보도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LA 제12지구 존리 시의원은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보답할 차례라며 감사를 전했고 10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는 본선 진출이 확정적입니다. 타운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관계로 의심을 받았던 바나라 브라드가 오는 4월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을 예정대로 $2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경제지표가 탄탄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해 한두 차례 인하하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 회계년도 본 예산안 일부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하면 또 임시 예산으로 셧다운을 피합니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주는 주 방위군을 파견해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주변에서는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화물선이 공격받아 처음으로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후티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된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일부 당 강세 지역의 총선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서 추천받습니다. 자연스레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문제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공천심사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설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선수가 시범 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에게 120대 135로 패했고 LA 클리퍼스는 휴스턴을 122대 116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연설을 주시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슈퍼화요일이 지났고 오늘 목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갔습니다. 이 첫 번째 임기의 마지막 국정연설입니다. 두 번째 당선이 돼야 이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오늘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집권 동안 이룬 성과를 강조하며 2기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보고라며 우리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대부분 대통령이 8년간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할 일은 많다며 처방약 가격이나 학자금 대출 탕감, 낙태권 보호, 총기 규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국정연설은 전 국민 앞에 그의 차기 정책 구상을 제시할 동무대라는 점에서 흔들리는 지지율을 다잡을 절호의 기회로 평가됩니다. AP통신은 국정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불식할 기회라며 어떤 말실수나 명백한 혼란은 적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를 초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실시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히는 이번 미국 대선의 승패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이번 대선을 두고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대선일 수 있다며 두 후보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권자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결과를 가를 결정적인 유권자는 둘 중 어느 후보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인들이 바이든 트럼프의 재대결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들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두 싫다는 더블 헤이터는 4년 전에 비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최근 2, 3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모두 싫다는 응답자 비율이 17%에서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59%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후보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미국인의 비율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 AP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각 후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미국인은 56%와 58%였습니다. 즉 어느 한 후보에든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지 후보의 당선을 바래서 뽑는다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는 이유가 얼마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약 절반은 지지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이유로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일 게 확실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내가 미국과 미국민에 대한 중대한 의제들을 놓고 토론하는 게 국익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서든 토론하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토론은 부패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또는 그들의 자회사인 대선 토론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다며 나는 바이든의 반응을 고대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방송사들이 주관한 후보 TV 토론을 모두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거짓 주장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당선되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유정을 파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며 국가 채무를 갚고 감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0분간의 승리 선언을 통해서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과 경제,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거짓됐거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의존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며 자신이 집권했을 당시 517마일의 국경 장벽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라고 신문은 지적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운 국경 장벽은 458마일이고 이것은 대부분 기존 구조물을 대체하거나 보강한 것이며 새롭게 건설된 장벽은 47마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경에 걸친 장벽을 건설하고 멕시코가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자 32만 5천 명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왔다며 이것은 그들이 국경 개방을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민 제한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총 32만 명의 이민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했다고 발표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앱으로 허가받은 뒤에 입국한 것은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마치 이들 모두 밀입국한 것으로 오해해 줄 수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의 도시들이 이민자 범죄로 들끓고 있으며 이것은 바이든 이민자 범죄라며 새로운 범죄의 범주이고 폭력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자료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이나 7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작년 12월 1심에 이어서 지난달 초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와이어 경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구원 관계에 있는 공화당 상원 1인자 원내대표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원과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이어서 나름의 견제 역할을 했던 상원까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유권자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며 대선 후보로서 그가 나의 지지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우리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세제개혁과 대법원을 비롯한 연방사법부의 세대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나는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끔찍한 정책에 대한 방어에서 이제 미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공격으로 역할을 전환할 수 있길 고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과 또 다수당이 될 상원 공화당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슈퍼화일까지 왔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결국 어제 중도 사퇴했습니다. 사퇴 방송 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향후 헤일리 지지층의 움직임이 대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지 15곳 가운데 14곳에서 패배한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결국 중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후보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My mother, a first-generation immigrant, got to vote for her daughter for president. Only in America. I am filled with the gratitude for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긴 했지만 끝내 지지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that. 더 나아가 지금 의회에는 지도자가 아닌 추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친 트럼프 인사들이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반동맹 정책에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Standing by our allies in Ukraine, Israel, and Taiwan is a moral imperative. But it's also more than that. If we retreat further, there will be more war, not less. 헤일리의 사퇴 발표 직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헤일리를 조롱했습니다. 전날 밤 기록적인 참패를 안았다며 버몬트에서의 유일한 승리도 민주당원들의 투표 덕분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헤일리 지지층에 적극적인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헤일리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은 다르다며 민주주의와 나토 동맹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딘 필립스도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본선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헤일리는 경선 후보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해 자신을 지지한 중도층 표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아랍계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무슬림 10명 가운데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대응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의 최대 무슬림 단체 CAIR은 전날 슈퍼화요일 경선 투표에 참여한 무슬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72%가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CAIR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슈퍼회의 민주당 경선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줬던 아랍계와 무슬림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아랍계 미국인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항의 투표인 지지 후보 없음 표가 다수 나온 데 이어서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도 이 항의 투표 비율은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를 보면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했다고 한 무슬림 유권자 비율은 68%였고 이 가운데 바이든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은 55%,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비율은 25%, 지지 후보 없음의 비율은 20%로 나타났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가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걸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초성화를 가리키며 그가 1937년 연설에서 나는 국민의 3분의 1이 제대로 된 집이 없고 제대로 입지 못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인용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면담 내용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미국이 처한 버블 경제 상황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어제 오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던 남가주죠. 오늘은 점차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고 낮 기온 지역에 따라 3도에서 8도가량 올라서 예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은 지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낮 기온도 4도가량 더 높아져서 평년 기온 오랜만에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면서 건조한 날씨 이어지고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아서 온화한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고 또 그동안 미뤄뒀었던 카오시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앞으로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46도, 해안 지역은 63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7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오렌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바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 바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슈퍼 화요일 그리고 LA에서 치러졌던 예비선거에서 연방과 주의회 등 선거에 나선 한인 후보들 대부분이 결선 진출을 확정했거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57%의 압도적 득표를 한 연방하원 45지구의 미셸 박스틸 의원은 한인을 포함한 45지구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나를 신뢰해 주었다며 낮은 세율, 더 많은 자유, 안전한 국경 등 그동안 해오던 일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렴한 자세와 큰 목소리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57%가 넘는 지지율로 연방하원 40지구 영킴 의원은 한인을 포함한 40지구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국민 중 하나로 의회에 상식이 되고 당파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며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47지구의 데이브 민 후보는 열심히 선거운동했고 뚝심 있고 명예롭게 해왔기 때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한인사회는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10지구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그동안 많은 한인들의 응원을 감사히 생각한다며 이번에 나 때문에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힌 유권자들도 있어 감명을 받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의 최석호 후보도 한인사회 대변인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성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을 확정짓은 존니 LA 제12지구 시의원은 한인사회에 역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치러진 예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을 사실상 확정지은 존리 12지구 시의원은 지난 5일 밤 열린 빅토리 파티에서 이번 선거는 한인 유권자들의 도움 없이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자신을 지지해준 만큼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며 12지구를 비롯한 LA시 전역에 시급한 현안인 홈리스와 치안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I just wanted to thank them for their support. You know, they're a big part of Council District 12, and they showed up. They showed up today at the ballots with vote by mail,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무엇보다 자신이 관할하는 12지구의 경우 시 전역의 지역들 중 가장 홈리스 비율이 낮다는 것을 설명하며 홈리스 인구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지구 전역에 CCTV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차량 훼손과 스매시 앤 그랩 등 강절도 용의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더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해 시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ith license plate reader cameras all around our district to identify people who have warrants, child abduction, stolen cars, stolen vehicles, those type of things. We have to turn technology because we are down. 재선이 공식 확정된 후 다음 시의원 임기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경찰 인력의 채용과 관련한 절차 문제를 수정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Our hiring system. I think every law enforcement agency is hiring right now. So we got to figure out our process. You know, our process is taking too long to hire qualified candidates. So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Chief Choi. 무엇보다 시에는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한데 경관을 채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충분한 경찰 인력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자, 그리고 한인분들이 관심 가졌던 선거 몇 가지 결과 볼까요? 상원 선거,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애덤 시프 연방 하원 의원이 1위, 스티브 가비 후보가 2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인 애덤 시프 연방 하원 의원의 득표율은 33.3%, 공화당의 스티브 가비 후보는 득표율 32.4%로 0.9%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티브 가비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 현직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득표율 1위, 무소속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득표율 2위로 본선 진출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은 득표율 21.4%로 1위, 네이선 호크만 후보는 득표율 17.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홈리스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주민 발의안 1은 찬성표가 조금 많긴 하지만 찬반 득표율 차이가 미미해 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붙여진 LA시의 HLA 발의안은 6일 현재 62.7%의 찬성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LA시가 지난 2015년 통과시킨 교통계획안 시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2035년까지 시 전역에서 버스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르면 2035년까지 LA시 전역에는 자전거도로 300마일, 또 버스 전용 차선 117마일이 확대되고 출퇴근 러시아워에 120마일의 전용 차선이 연장됩니다. 유시계열의 2024학년도 가을학기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유시가 6일 공개한 올 가을학기 지원자 통계에서 올 가을학기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 수는 1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가 늘었습니다. 특히 UCLA와 UC 샌디에고, UC 어바인의 경우 올 가을학기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UC 버클리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 수가 줄었습니다. UC에서 올 가을학기 지원자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하는 지원자가 큰 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가주 내에서 특히 저소득층 그리고 유색인종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주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올 가을 지원자들의 인종적 구성을 보면 라티노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아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자 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저소득층 지원자는 39.9%였는데 올해는 지원자 중에 40%가 저소득층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시의 편입생 지원자들이 한동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하는 지원자들이 큰 폭 늘었습니다. 유시 머세들을 제외한 모든 방송 운행에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브리그 브라운 대학이 내년 입시부터는 SAT와 액트, ACT 점수 제출을 필수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보도국 연결합니다. 5일 브라운 대학이 내년 학년도 지원자부터 표준학력고사인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로 복원한다고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로 복원한 것은 다트머스, 예일에 이어 브라운 대학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지난 수년 동안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옵션으로 변경했던 브라운 대학은 SAT와 ACT를 다시 필수로 복원한 이유로 앞서 다트머스가 밝힌 것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난 수년 동안 SAT 점수 제출을 옵션으로 바꾼 결과 저소득층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SAT 점수가 낮은 저소득층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SAT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점수 제출을 했으면 오히려 합격될 수도 있는 지원자들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점수가 비록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 이런 팩터를 다 감안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학생들이 점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운대는 시험 점수를 기재하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 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 합격 통보를 주는데 망설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달 새 SAT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상황에서 지금 방송에 고르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살고 싶은 꿈, 인간의 꿈이죠. 네,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장수의 꿈. 117살 생일을 맞은 세계 최고령 여성이 자신의 장수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피해라. 그 피해라는 장수 비결 뭘까요?
그 외 화제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4일 기네스 세계 신기록 공식 누리집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계 최고령자인 마리아 브라니아스 모레나가 117번째 생일을 맞았다는 제목인데요. 마리아는 19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8살 때 스페인 카탈루냐로 이주한 뒤 줄곧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청각장애와 노화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졌다는 걸 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장수 비결로 운이 좋은 것과 유전적 특질뿐 아니라 주변과의 좋은 관계,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해로운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꼽았다는데요. 연구자들은 마리아의 혈액 등을 채취하고 유전자를 평가해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이 여성,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리앤 갈란테 씨인데요. 현지 시각 5일 밤 반려견과 함께 집 앞에 나갔다가 곰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다쳤습니다. I'm screaming at her, and she comes back at me, knocks me down, and then she bit me on my upper arm. 당시 그녀는 3마리의 아기 곰을 받고 뒤이어서 어미곰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무려 100바늘 이상을 꿰매야 했습니다. 갈란테 씨를 공격한 어미곰은 안락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굶주린 곰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갈란테 씨는 곧 이탈리아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네요.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한국 시간으로 7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5세입니다.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입니다. 손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후 5시 39분경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1928년생인 손 여사는 경남 김해에서 팔남매중 장녀로 태어나 마산여고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했고 김 전 대통령과는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인 1951년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때까지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오며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50대 한인 아들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모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던 50대 아들은 최근 몇 달간 외부와 접촉을 끊다시피 두문불출하며 렌트비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져 생활거를 비관해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PD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경 한인타운 7가와 옥스포드 애비뉴 인근의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58세의 김건호 씨와 85세의 김옥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들 김 씨의 노모 살해 관련 동기와 살해 방법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카운티 검시국도 아들 김 씨의 사인은 자살이라고 공개하면서도 모친 김옥 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들은 숨진 김건우 씨의 차량이 몇 달간 먼지가 쌓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최근 약 4개월간 렌트비도 체납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김건우 씨는 과거에 봉제 공장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공장을 접고 노모와 함께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라고 방금 전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는데 재심리 결과 이번에는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인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부합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대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월 18일부터 24일 주간 19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이 증가해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4일 주간 이후에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기존 실직자 중에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이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상무부는 올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67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2,57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억 달러 증가했지만 수입이 전월 대비 36억 달러나 늘어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7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1억 달러가 늘었고 대만과의 무역 적자는 48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평균 32달러 선인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에 8달러의 상한선을 둬서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 속에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자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로 읽히고 있습니다. 개정된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규정은 신용카드 연체 건수에 부과한 수수료의 상한선을 8달러로 두고 은행이 이 수수료를 그 이상으로 받을 경우 상세 이유를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한 해에 걷어들이는 연체 수수료는 약 140억 달러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수수료 규모는 종전보다 최대 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연체료를 내는 신용카드 이용자는 약 4,50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20달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에 칼을 빼든 것은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를 개선해서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저소득층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지만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급속도로 공화당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납세자를 돕는 납세자 도움센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특별 서비스에 나섭니다. 세금 보고 기간 동안에 납세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장 근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도움센터의 토요일 특별 근무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50개 주 70여 개 국세청 사무소에서 실시됩니다. LA의 경우 다운타운 리틀도쿄 인근 연방청사 내 IRS 지역 사무소에 설치된 납세자 도움센터에서 토요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소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소고기 공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에서 20년 동안 목장을 운영해온 셰인 씨. 지난달 텍사스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목장을 위협하자 셰인 씨는 소들을 남겨두고 재빨리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길이 잡혀 목장으로 다시 돌아온 셰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소 50마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I wasn't scared of it. I was more angry, I guess. Just 20 years of, taking care of this. It's extremely hard to see them suffering. I mean, they're just, like I say, I've raised some of them since they were babies, 텍사스주 농림부는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소 3,0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We've lost over 3,000 head, which is a very small number. That will double or triple easily. We've got cattle that we're going to have to euthanize because of the damage to their.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미국 쇠고기의 30%가량을 생산해온 지역인데요. 텍사스주는 미국 내 쇠고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어제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모두 경기 있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상승세를 타던 레이커스가 어제 세크라멘토 킹스에게 120대 130으로 패했습니다. 순위는 여전히 서부조 10위고요. 9위로 잠깐 올랐는데 9위, 10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어제 31득점을 올렸지만 팀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LA 클리퍼스는 휴스턴 로켓츠와 경기를 가졌는데 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22대 11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서울 개막전으로 금이 환영을 앞두고 있는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에서 서울까지라는 제목의 MLB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이틀 연속 휴식을 취한 김하성은 대신 샌디에이고가 서울 시리즈 참가를 앞두고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린 시절 야구 입문 이야기를 들려준 데 이어 이번엔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김하성은 2019년 처음 미국 진출을 마음먹었고 그 계기는 도쿄에서 열린 국가대항전 프리미어십이 참가였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크로네월스도 있었고 거기에 그 알렉스 봄 약간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경기를 하고 하면서 나도 한번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를 하면서. 영상에서는 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을 치르는 서울 시내 명소 곳곳이 소개됐고 가족과 중학교 은사 등 주변인들의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서울 시리즈에서 김하성과 한일 투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 LA 다저스의 제1선발 야마모토는 두 번째 시범 경기 등판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나온 야마모토는 3이닝 동안 안타 6개에 볼넷 3개를 내주면서 무려 5점을 실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 최고 보장액인 12년간 3억 2,500만 달러, 약 4,300억 원을 받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에이스가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오타니는 하루 만에 타격감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는 2타수 2안타에 도루를 1개 기록했고 득점과 타점도 1개씩 만들어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고우석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고우석 선수가 세 번째 등판을 가졌습니다. 시범 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실점 없이 역시 마무리했습니다.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2대6으로 끌려가던 7회 구원 등판에서 1이닝을 1안타 그리고 삼진 1개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고우석 시범 경기 평균 자책점 3점입니다. 사흘 만에 마운드에 오른 고우석은 첫 타자 스펜서 스테일을 좌익수 뜬공으로 요리하면서 일단 출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샌디에고는 그대로 2대6으로 패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12년 만에 대전구장 마운드에서 실전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같은 팀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와의 선발 대결에서 깔끔한 투구를 선보이며 시즌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는 소식입니다. YTN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이틀 연속 휴식을 취한 김하성은 대신 샌디에이고가 서울 시리즈 참가를 앞두고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린 시절 야구 입문 류현진이 대전구장 마운드에 오릅니다. 팀 자체 청백전이긴 하지만 횟수로 12년, 무려 4,172일 만입니다. 예, 물론 공식 경기는 아닙니다만 12년 만에 대전 마운드 복귀가 되겠습니다. 12년 전 기억을 되살리듯 류현진은 1회부터 타자들을 자신감 있게 압도했습니다. 첫 타자 정은원을 4구 만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회를 공 15개로 마무리했고 2회에 최은성한테 2루타를 허용한 뒤 폭투와 희생플라이로 1실점했지만 추가 안타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3회도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청백전 임무를 마쳤습니다. 3이닝 동안 45개의 공을 던지면서 삼진은 3개를 잡았고 안타는 1개만 허용하며 1실점으로 마무리. 커터와 체인지업, 커브를 골고루 섞어가며 타자들을 요리했고 최고 구속도 143km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닷새전 투구보다 구속을 5km나 끌어올리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개수가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정도 채운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문동주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대선배와의 맞대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안타는 3개를 허용하며 53개의 공을 던졌지만 실점은 없었고 최고 구속은 148km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현진 선배님이랑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좀 이렇게 저에게 주어졌는데 좀 주어진 거에 비해 제가 좀 오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싱싱한 어깨를 지켜본 최원호 감독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며 시즌을 낙관했습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